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권 연세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는 설 연휴여서 한 주 건너뛰었고, 네, 잘 쉬었습니다. 네, 한 주 쉬신 거 좋으시죠? 네, 그러나 2월 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개강? 네, 교수는 개강해집니다. 예. 그 교수이면 개강을 반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제가 답변 너무 강요하고 있나요?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아, 예, 네. 예, 예. 빨리 학생들 보고 싶어요. 아, 예, 예. 아, 예, 예, 예. 네. 자, 오늘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건 한번 좀 정리 좀 하고 넘어가야 돼서 좀 먼저 여쭤보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독일 덴마크 순방하려다가 방문 나흘 전에 지금 돌연 연기를 했어요. 네. 근데 상대국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상대국이 이해할 수 있는 연계 사유가 있느냐, 이제 이게 핵심 문제인 것 같은데, 무슨 뭐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태가 있다면요, 뭐 상대국도 이해 못할 건 없는데 네. 그런 게 있느냐 이 문제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예. 봐야 됩니까? 안타깝죠. 매우 아쉽죠. 그래요? 아니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는 외교 현장이니까 외교적 경우 안 쓰셔도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되면 그리고 대한민국 정도의 나라라면 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최소 한 달에 1회 정도는 해외 순방을 나갈 필요가 있다고 좀 봐요. 일각에서는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의견에는 동의하지 못해요.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정쟁적인 것 같아요. 대안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볼 때도 그렇고. 예. 근데 미심쩍은 게 많아요. 어떤 점에서요? 일단은 방문 4일 전에 연기를 하였다고 하잖아요. 이건 보통 돌발 상황이 있어야만 예. 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그럼 이신전심으로 이해할 만한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대부분 공개된 상황이에요. 이를테면 재난이나 재해 혹은 질병 같은 경우 혹은 인사사고가 세게 났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 측이 이건 정말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대통령이 혹은 총리나 정부 수반이 머물러야 한다라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특히 국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놨을 텐데 그렇죠.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식당 이런 데서 노쇼를 해도 욕을 먹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외교적 노쇼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 불안한 한반도 정세, 뭐 의료 파업 등 국내 현안 관리에 따른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독일과 덴마크 측에 연기를 요청했다고 하죠. 뭐 그들은 받아들인 건데 그럼 한 두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가 독일과 덴마크의 국빈 방문을 돌연 4일 전에 취소할 만큼 불안합니까? 근데 불안하다면 그게 더 문제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두 가지죠. 지금 한반도 정세 정말 불안한가? 대통령이 떠날 수 없을 정도로. 예. 두 번째는 그럼 이게 대외적으로 보내는 시그널은 뭐지? 그러니까 한반도 상황이 되게 예. 위험한 거 오히려 이런 국제적으로 이런 신호를 발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두 번째는 국내 현안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저도 보도를 보니까요. 뭐 특히 요새 의료계 현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주요 국내 현안 발생 시 국내를 비웠던 과거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이 이유는 좀 설명력이 떨어지죠. 혹은 더 보다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 발생 시 때도 그랬고 네. 수해가 발생했었을 때도 해외에 계셨거든요. 맞아요. 예. 요거는 이제 외교 상식 차원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독일이나 덴마크와 같이 우리 대통령을 국빈으로 맞으려고 했던 나라에서 별 이야기 없으면 우리도 그냥 넘어가는 게 외교적 상식이에요. 그 근거는 서로 이신전심으로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이번 순방이 왜 캔슬되었는지는 또 우리 국내에서 이신전심으로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요? 뭐 여러 가지 비외교적, 비현안적 뭐 김건희 여사 뭐 그렇지 않겠어요? 예. 또 두 번째는요. 본디 유럽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순방할 경우에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난번 네덜란드를 하나의 국가만 방문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최소한 3개국 정도를 순방을 합니다. 나가는 김에. 예, 나가는 김에요. 음. 근데 이번엔 또 그래서 한 개 국가 혹은 2개 국가 정도를 일정을 잡는 것은 앞으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왕 나가시는 김에 좀 필요한 나라들 방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가면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위상이 있기 때문에요. 예. 대통령을 좋아한다기보다 대한민국을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예, 뭐 독일을 이번에 못 가게 됐는데요. 뭐 아쉽기도 하고 그쪽에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혹자는 농담으로 그럽디다. 독일이 독일어로 도이칠란드여서 못 갔느냐. 대꾸 안 할래요.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독일이 독일 말로 도이칠란드입니다. 예. 그건 저도 알아요. 네. 근데 정상회의 프로토콜이 보통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역시도 좀 상식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우리도 뭐 한 달 일정, 일주일 일정 이렇게 잡을 때 그 전주에 잡잖아요. 대통령의 순방은 1년 전에 대충 윤곽을 잡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에 1월, 2월에 발생하고 있는 외교적 일정은 작년 가을에 이미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여름, 하순부터 가을 사이에 네. 그 다음 해 정상 외교 일정을 잡아봅니다. 어떻게 하냐면 소위 안보실에서 외교부에다 내년에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의 스케치를 잡아오라. 대략의 일정을. 그럼 두 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꼭 참석해야 할 국제회의. 가자회의. 네. 그다음에 지역회의죠. 뭐 G20, 그다음에 아세안 플러스 UN 총회 같은 것 등을 일정을 잡고요. 또 뭐 유럽, 아프리카, 중동, 미국, 중남미에 꼭 우리가 가야 할 혹은 초청을 받은 대통령의 일정을 솎아내고요. 그리고 그것을 안보실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2월에 있었을 독일과 덴마크 일정은 상식적으로는 작년 가을 즈음에 결정이 되었던 것이고 독일과 덴마크하고 교섭 혹은 협의가 들어갔을 텐데 이것을 4일 전에 특히나 국빈 방문이라면 그렇죠. 준비할 게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실무적으로는 많은 것들이 독일 측이나 우리 측에서 많이 어그러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언제 갈 수 있을까는 모르겠죠. 그렇죠. 독일이 지금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일본은 4위가 되었습니다. 3위가 일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독일 상당히 중요한 나라인데 덴마크도 물론이고요. 네, 좀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예. 사실 이제 그 중요하게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 게 바로 이제 북일 관계인데 네. 지금 기시다 총리도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의회에서 한번 언급한 바가 있었고 김여정 부부장도 또 이 언급을 했는데 자 이게 공개 발언이란 말이에요. 네. 여기에 뭐가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일본 측 발언과 북한 측 발언을 유심히 봐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발언을 하기까지의 배경을 봐야 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첫 번째로 좀 근저에 깔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우리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과가 있었어요. 쿠바하고의 수교거든요. 아 진짜. 예, 이거는 인정할 거 해야 되고요. 성과죠, 성과입니다. 매우 중요한 성과인데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5일인데 김여정 담화가 기시다 수상을 향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 이거 의식해서 얘기한 거 아니냐 얘기하던데. 그거는 매우 모르겠어요. 이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매우 타블로이드식, 그러니까 매우 자극적이고 황당한 황색 언론식 분석이다. 황색 언론식 분석이다. 왜냐하면요, 제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2월 9일 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발생하기 2월 9일 날이요.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기시다 총리가 출석해서요. 북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오호.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서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러니까 지금의 북일 관계 현상에 비춰
대담하게 현상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 나 자신이 주체적으로 움직여 정상끼리 관계를 구축하려 한다. 라고 이렇게 발언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발언의 취지는 지금 현상의 북일 관계 가지고 안 좋은 일본의 국익에 내가 즉 일본의 수상인 내가 움직여서 북일 관계 개선하겠다고 한 것이고 그렇죠. 이것을 받은 김여정이 15일 날이요. 기시다 수상의 이번 발언이 과거의 속박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조일 관계 즉 북일 관계를 전진시키려는 진의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면 네.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이뤄나갈 수 있다며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5일 날 발언이 왜 나왔는지는 여러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봐야 되거든요. 바로 그거죠.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돌출 발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시다 수상은 재작년 22년부터 지속적으로 북한에다 긍정적인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야겠다라는 시그널을 공개적으로 보냅니다. 그것이 첫 시발이 2022년 9월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과 대화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는 22년 9월부터 지금까지 북한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의지를 표명하기보다는 쇼를 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대화 제의도 별로 없었죠. 네, 대화 제의 없었고요. 예. 그래서 근데 기시다 총리가 이게 외교 현장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23년 5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 국내에서 납북자 귀국을 촉구하는 국민 대집회가 있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북일 정상회담 조기 실현을 위해 북한과 고위급 협의를 갖기를 원한다라고 외교적 시그널을 보냈는데 이 현장이 일본 국민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매우 공식적인 호칭을 써요.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는 김정은 위원장한테 국무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쓰죠. 사실 우리는 이제 안 쓰거든요. 우리 정부에서는. 예. 네. 그래서 이것을 받은 북한 측에서 5월 달인데요. 23년 5월 27일 박상길 외무성 부상이 대국적 자세에서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모색하려 한다면 조일, 그러니까 북일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공화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짚어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쿠바 수교 때문에 예. 북한이 곤궁에 취해서 아쉬워서 일본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그러면 짚어야 될 게 2월 9일 날 의회에 가서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고 기시다 총리가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구체적 활동이라는 게 혹시 물밑 교섭 혹시 이런 걸 뜻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서로 소통이죠. 여기서 이제 저의 경험을 좀 네. 공유할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 그럼 일본은 어떻게 북한과 소통하느냐. 그러니까요. 두 가지 루트가 있죠. 하나는 우리 통상 외교적인 루트가 있어요. 즉 북한이 해외 공간을 설치한 지역의 국가에서 일본 대사관이 북한 대사관과 접촉하는 루트가 있어요. 그럼 베이징 채널 북경도 있고요. 네. 또 뉴욕도 있죠. 뉴욕도 유엔 대사관이 그렇죠. 나와 그렇죠. 있으니까요. 또 있어 뭐 이게 말레이시아도 있을 수 있고요. 싱가포르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라는 표현을 전반적으로 쓰는데요. 또 두 번째는 또 일본 그 자체 아닙니다. 일본에는 조총련이 있죠. 총련이 있죠. 예. 그래서 어찌 보면요. 애석하게도 우리의 현재 우리보다 일본은 북한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많다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예. 그래서 보도 동향을 보니까요. 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뭐라고 그랬냐면 23년 3월과 5월 두 차례 동남아에서 북한 조선노동당 관계자들과 비밀 접촉했다고 양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합니다. 네. 여기서요 북한 외무성을 접촉한 것이 아니라 북한 조선노동당 관계자들을 접촉했다고 하는 것이 주목됩니다. 그렇네요. 왜냐하면 사실 북한도 외무성이 있고 네. 일본도 외무성이 있지만 사실 북한은 노동당의 지위가
외무성보다 사실상 높고 해외의 북한 대사관에도 노동당, 소위 국제부 부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당 우위죠. 이게 당 우위 국가이기 때문에 노동당과 직접 접촉했다는 것을 보면 뭔가 돌아가고 있나 보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여정이 나선 것도 노동당 부부장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연결이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체제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외교부가 있고 외교부가 국가의 외교를 전반적으로 주무하지만 어떤 나라 특히 이 공산국가 독재국가에서는 그 집권당 독재당이 거기 국제부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탑다운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뭔가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면 노동당 북한에서 지금 노동당이 움직이고 있다면 상당히 이거는 주목해서 봐야 되는 네. 부분이 되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13일입니다. 이번 달 13일인데요. 그러니까 쿠바 수교권이 보도되기 전입니다. 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일본 당국자를 인용해 기시다 총리는 김 위원장에게서 이례적으로 에더 전문이 온 뒤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했고 북일 정상회담 관련 대화 중 일부는 중국 베이징 채널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점검을 할게. 사실은 북일 수교까지를 염두에 둔 접촉은 고이즈미 총리 시절부터 쭉 있어 왔던 걸로 2004년입니다. 예, 이해를 하는데 항상 그 걸림돌이 됐던 건 일본인 납치 문제였잖아요. 네. 이게 풀릴 수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지금 뭐냐면요, 좀 쌀을 모으고 있고요, 물을 찾아서 있고 좀 냄비 구하려고 가고 있는데 떡 만들 수 있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 지금 두 건의 보도 동향을 말씀드렸죠. 하나는 동남아에서 접촉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북경의 외교촌을 통해서 서로 대화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조선노동당이 나오고요. 에도 전문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네. 뭐냐면 일본의 노토 반도에서 지진이 난 적이 있었잖아요. 올해 초에요. 네, 그렇죠.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최초로 일본의 수상 혹은 총리에게 에도 전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물어있고 있는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좋다. 네. 물론 2월 15일 날 김여정의 담화에서도 야, 납북자 문제는 이미 해결됐어. 라는 발언이 나왔고요. 이것을 봐선 하야시 일본의 관방장관은 웃기지 마. 이건 아직 여전히 해결돼야 할 문제야. 그리고 북핵 문제도 의제가 될 거야. 그러나 북한은 북한과 일본 사이에는 북핵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라고 해서 지금 티카타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행간을 읽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일본의 반응이 납북자 문제 해결됐다고 생각해? 그럼 대화 안 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북한과 일본의 입장차는 매우 크지만 네. 일본이 북한을 비난하기보다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야시 관방장관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여간 물밑에서 되게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 일본이 그런 모습을 시연하는 것 자체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 그럴까? 뭐 이런 생각도 혹시 들죠. 지금 기시다의 지금 지지율이 거의 바닥이잖아요. 바닥. 16%나 있어요. 그런데 네, 바로 이제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뭔가 기대감을 줘서 조금이라도 만회하려고 아직 설리 걷는데 지금 띄우는 측면은 없을까요? 분명히 그런 모티브는 있을 겁니다. 예. 무엇이냐면 항상 특히 외교적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국내적 입지를 확대하려고 하는 모습은 기시다에게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위안부 그 강제징용공 사안을 두고 한일 관계를 풀어낸 것, 예. 즉 일본의 입장에서요. 예. 그것은 기시다 총리의 지지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를 가지고 하려는 의도는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 한들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한미일 협력이 매우 잘 되고 있다며요. 특히 북한을 향해서. 거기다가 정말로 설리는 거 꺼냈으면 북한이 화답을 하고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북한도 그 장단에 춤을 춘다면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아는데 북한도 모를까요? 기시다 지지도 낮으니까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알겠죠.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근데 북한도 그 장단에 춤을 추고 있다면
그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의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하나 주목할 게 네. 기시다 총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23년 작년 5월이라는 거고 네. 5월에 이제 이른바 티키타카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시점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한일 관계 정상화를 주장하면서 일본을 간 바로 직후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은 한국과 대한민국과의 관계 개선도 추구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북한과의 어떤 그 관계를 트는 것도 동시 패션으로 지금 진행을 해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러니까 이 징용공 문제 관련해서 제가 코멘트 할 때도 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기시다 총리는 축복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가 이 외교를 상당히 잘하는 거죠. 외상 출신이잖아요. 또. 더군다나 물론 그렇죠. 5년 정도 일본 외무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일본에 풀지 못했던 한일 관계의 현안을 일본의 입장에서 풀어낸 사람이죠. 그러니까 북한 문제 관련도 욕심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일본의 입장을 매우 유심히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늘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이 되고 있다라는 레토릭과 담론을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위안부 문제, 네. 징용공 문제, 뭐 3자 대입 문제로 해결하면서까지요. 근데 이상하죠. 한미일 협력을 강화했다고 하면서 네. 동시에 한반도 주변 해역과 하늘에서 한미일이 군사훈련하는 건지 더 이상 어색하지가 않고요. 여러 국제 문제도 공조한다고 하면서도 일본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유일하게 세계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외교적 관여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의 가장 기본이자 출발점은 대북 공조잖아요. 네. 대북 공조. 네. 근데 대북 공조에 있어서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접근하는 공조의 틀과 기시다 총리가 추구하는 공조의 틀이 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정산을 해봐야겠죠. 예. 2년 정도가 되어 가니까요. 한일 관계를 그들의 입장에서 해결됐다 쳐요.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다음에 한미일 협력 강해졌다 쳐요. 그러면서 북한 남북 관계는 완전히 아작이 났거든요. 네. 지금 뭐 적자 중에 최고 적자죠. 북한은 우리나라를 대한민국 것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고까지 국경선까지 언급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국경선이라고 했고요. 남북 관계를 적성국 관계 그리고 점령해야 할 곳이라고 하면서까지 막 말을 뱉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러시아하고는 협력을 강화해요. 전략적 협력. 그리고 코로나 이후 최초로 자기네 국경을 오픈해서 러시아 관광객만 받았어요. 제가 요번 한 일주일 상간 유럽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지난달뿐만 아니라 서울에 돌아와서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좀 안달이 났어요. 왜요? 왜 러시아만 불러 나도 불러. 그래요? 뭐냐면 영국도 독일도 스위스는 아직 거기 있는데 그래서 평양에 대사관을 가지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빨리 돌아가고 싶어해요. 아, 그래요? 예. 왜요? 아니 거기 그래야 왜냐하면 이 외교적 불균형이라고 해서 독일에는 북한 대사관이 있고 영국에도 네. 북한 대사관이 있는데 지금 자기네는 코로나 때문에 철수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보내야죠. 그래서 공간을 열어서 외교적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하는 거죠. 예.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자기네 국내적 이유가 되었던 납북자 문제 이거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혹은 자신의 전략적 이익 때문이라도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것을 22년 5월부터 계속 내온 것이고 그러니 북한도 그래? 하면서 지금 장단을 맞추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대북 공조가 뭔가 이게 공조 맞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아무튼 북한과 일본의 이런 접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금 입장은 뭐예요, 그러면? 뭐 있을까요? 뭐 좀 뾰루뚱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환영이나 지지 발언이 없습니다. 외교부에서는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의 반응은 매우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아, 미국은? 미국 국무부에서는 뭐 누가 그랬냐면 북핵 수석 대표인 정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북한과 회담을 추진한 일본의 노력을 지지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미국의 고위 관료들은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소 냉랭한 반응을 보인 반면에요. 남북관계 관리를 하는 주무장관인 통일부 김용호 장관은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과 도쿄로 절대로 갈 수 없다라는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미국과 일본은 그 대화를 통한 평화 예. 이거를 추구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일정하게. 제재는 제재고 예. 압박은 압박이지만 그 외교적 방법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강원 것이 양면을 좀- 다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를 해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대북 압박을 그러니까 일관되게 가져왔던 거고. 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결이 좀 약간 다른 거 아니냐라는 거죠. 예, 그게 소위 우리 문재인 정부 기간에 늘 당했던 비판인데 한미 간에 큰 이견이 있어 보이네요. 그러면 동맹의 균열이 보이고요. 한미일 공조 체제에 큰 구멍이 생긴 거죠. 그렇게까지 아니, 구멍이랄 것까지 봐야 이게 되시네요. 왜냐하면 지금 공개적으로 양측에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은 부부장과 하야시 관방장관이 서로 같은 톤의 목소리로 예. 서로의 담화를 유의한다라고 하고 예. 그리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네. 내고 있다면 뭐 우리는 동경에 있는 일본 정부와 조율을 안 하는 모양이죠. 해야 되는 거죠. 예, 너희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일본의 특성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었던 그 2017년, 18년도에 저희와 미국 측과 앉아서 야 일본은 좀 북한하고 만나고 있는데 우리하고 정보 교류 안 하냐라고 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아, 안 했어요 그때? 예, 별로 안 했어요.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정상회담 이후에 대한민국 당시 국정원장인 서훈 원장을 아베 총리에게 보내서 브리핑까지 하게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한일 간의 현안은 있지만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협조가 필요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는 심정으로 했었죠. 근데 늘 일본은 우리가 보거든요. 북경에서 뭐 동남아에서 심지어 뉴욕에서 하고 있는 이런저런 활동들을요. 근데 공개를 안 했었죠. 근데 그럼 지금 정부도 북한과 일본 사이 어디까지 얘기가 진행이 되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 파악하고 있길 바랍니다. 그러겠죠. 파악이 돼야 되는 네, 거죠. 그런 거는 좀 외교부나 통일부 혹은 안보실의 사람들이 나와서 좀 제발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일본 정부의 기조는 공조는 공조고 실리는 실리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식인데요. 적대적인 상대와 대화를 하지 못하는 예. 나의 친구는 전략적으로 이익이 없다는 것이 예. 외교 현장의 차가운 현실입니다.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다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맹에만 의존하는 외교안보 정책, 특히 북한을 상대로 하는 정책은 그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을 한번 다시 네.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게 지금 북일 간의 관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네.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